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12월 셋째 날입니다. 오늘 아마 출근길에 하얗게 쌓인 눈을 밟으면서 출근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렇게 흰 눈이 쌓이는 걸 보면 정말 겨울이 왔나 봅니다. 그리고 오늘의 또 하나의 이슈가 있죠. 물수능이라는 말이 정말 많았던 수능의 성적표가 나온 날입니다. 물론 성적표를 받아들고 기쁜 분들도 계셨겠지만 또 낙심한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수능은 하나의 점일 뿐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점이 모여서 선을 이루고 그 선이 면을 이루고 그림이 되듯이 우리 인생의 한 점, 한 과정일 뿐인 거죠. 너무 낙심하지 마시라고 또 힘내시라는 이야기, 메시지 전달해 드리고 싶네요. 그럼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오늘 도서 정보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린이 세계의 명작 전집이든 아니면 완역 소설이든 영화든 또는 TV 만화든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라도 이 작가의 작품을 접하지 않기란 정말 힘들 겁니다. 해밍웨이는 허클베리 핀 모험에 대해 현대 미국 문학이 이 책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는요, 바로 마크 트웨인입니다. 트웨인은 당대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사회 비평가로도 크게 활동한 그런 작가였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마크 트웨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97년 한 저널리스트가 마크 트웨인의 건강 상태를 조사 추적한 적이 있는데요. 그는 마크 트웨인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급기야 마크 트웨인의 사망설이 나돌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그의 나이는 61세. 그러나 그는 건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의 친척 중 한 사람이 심하게 앓고 있었던 것이 바로 마크 트웨인 와병설과 사망설로 오인하게 되는데요. 이런 무성한 소문에 트웨인은 1897년 6월 2일자 뉴욕저널 기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내 죽음에 관한 보도는 대단히 과장된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트웨인은요, 이후에도 사망설,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실종 사망설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1907년 4월 트웨인은 버지니아 제임스타운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가 예정대로 돌아오지 않자 1907년 5월 4일 뉴욕타임즈는 마크 트웨인이 바다에서 실종된 듯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에 도착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트웨인은 다음날 뉴욕타임즈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썼는데요. 내가 바다에서 실종됐다는 설에 대해 부디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를. 만일 문제의 보도에 그 어떤 근거라도 있다면 나는 애도하는 시민 여러분께 즉시 알려야 할 테니 말이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마크 트웨인은 세간의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작가였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본명은요, 세무엘 랭온 클레멘스라고 합니다. 그의 필명이 마크 트웨인인 건데요. 이 마크 트웨인은 배가 지나가기에 안전한 수심, 정확하게 말하면 두 길 물속을 뜻합니다. 이 뜻은 배 밑으로 수심이 두 길이니까 지나가기 안전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마크 트웨인은 이전에는 조시 또는 토머스 제퍼스 스노드 그레스 등의 필명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1847년 트웨인은 11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이듬해 그는 인쇄소 견습송이 됩니다. 1851년부터 식자공으로 일하면서 잡지에 기고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18세 때부터 뉴욕, 필라델피아, 세인트루이스, 신시내티 등을 전전하면서 인쇄공의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네, 변변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그는 공립도서관에서 닥치는 대로 책을 읽으면서 자학자습으로 지식을 쌓았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그렇게 쌓은 지식으로 그는 예일대 명예 문학학사, 그리고 미주 주립대 명예 법학 박사, 옥스퍼드대 명예 문학 박학사 등의 명예학위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는 22살 때 미시시피 강을 따라서 뉴올린즈로 가던 중에 증기선 수로의 안내인 호레이스 빅스비가 트웨인에게 수로 안내인의 일을 권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월 $250 수입이 보장되는 당시로서는 좀 고소득의 직종이었다고 합니다. 트웨인은 1861년까지 수로 안내인으로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미시시피 강을 무대로 생활하고 뛰어놀았던 그런 경험들, 그리고 수로 안내인의 경험은 이후에 트웨인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867년 첫 단편집이죠. 켈리 베런스 군의 명물 뛰어오르는 개구리를 내어놓았고요. 가장 널리 알려진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각각 1876년과 그리고 1884년에, 그리고 왕자와 거지는 1881년에 내어놓기도 했습니다. 네, 트웨인의 작품 가운데 일부는요, 종종 미국의 학교에서 금서로 지정이 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예컨대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트웨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흑인을 비하하는 표현, 대표적으로 니거와 같은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면서 인종적인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서가 되기도 합니다. 네, 물론 트웨인에게는 흑인을 비하할 의도는 없었고요. 오히려 흑인들이 차별받고 또 천대받는 현실을 여실하게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과학기술 발명에 대한 또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는 매체 기고와 작품 활동으로 트웨이는 많은 돈을 벌어들였지만 수입의 상당 부분을 발명에 쏟아붓게 됐고요. 또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와 친하게 지내면서 그의 연구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트웨이는 유아를 위한 침대 부속, 새로운 방식의 증기 엔진, 그리고 톨로 타입 인쇄기, 그리고 개량 허리띠, 식자기계 등을 발명했지만 쓸모나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은 작품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아더왕 궁정의 코네티컷 양키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작품에서 미국인 시간 여행자는 아더왕 시대 영국에서 과학 지식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 작품 때문에 그를 과학소설 장르의 선구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그런 시각도 남아 있습니다. 네, 발명에 많은 돈을 쓰고 출판사 경영, 기타 여러 투자에도 실패한 트웨이는 재정적으로 큰 곤란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강연과 작품 활동을 통해, 그리고 1893년부터 우정을 쌓기 시작했던 친구 스탠더드 오일 회장 헨리 로저스의 도움으로 점차 극복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로저스는 채권자들 작품 저작권을 가져가는 걸 막기 위해서 트웨인의 저작권을 아내 올리비아의 소유로 해놓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트웨인은 헬런 켈러와도 절친했다고 전해집니다. 헬런 켈러가 1903년에 내놓은 자서전을 읽고 크게 감명을 받았던 트웨인은 헬런 켈러에게 편지를 보내 감동을 표하고, 그리고 그녀가 레드클리프 칼리지에 진학했을 때 로저스에게 그녀를 소개해서 학비를 지원하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마크 트웨인은 진보적인 인사들과 또 교류를 하면서 제국주의에 강하게 반대해왔다고 하는데요. 1901년부터 그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그는 미국 반제국주의 연맹의 부의장이었다고 합니다. 이 연맹은 미국이 필리핀 식민지화를 하는데 반대를 했었던 그런 일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필리핀 미국 전쟁 당시에 트웨이는 반전 우화, 전쟁을 위한 기도를 집필하면서 하퍼스 바자에 투고를 했지만 하퍼스 바자 측은 여성주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개제를 거부하게 됐습니다. 네, 트웨이는 이 일이 있고 며칠 뒤에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 기도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출간될 수 없을 것 같군. 죽은 반의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려나. 트웨이는 하퍼스 바자를 발행하는 하퍼앤브라더스 출판사와 독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전쟁을 위한 기도를 다른 곳에서 발표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말대로 사후 1923년에서야 출간이 될 수 있었고요. 이후에는 반전 문학의 고전으로 평가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트웨이는요, 여성 권리 신장에도 크게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였다고 전해지는데요. 특히 여성권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 강연을 통해서 알리는 데 되게 열심히였었다고 전해집니다. 노동운동과 노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고요. 노예제도 철폐를 지지했다고 전해집니다.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은 흑인 노예들은 물론 백인들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네, 그는 흑인 학생이
예일대 법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학비를 대어 주었다고 하고요. 역시 흑인 학생이 성직자가 되기 위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 또한 지원했다고 전해집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이었던 그는 특히 기독교회의 해외 선교사가 사실상 제국주의 침탈과 연관이 됐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는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다면 그분께서는 기독교인이 되려 하지 않으실 것이다. 네, 트웨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 가족들은 논란에 휘말리기 싫어서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트웨인은 프리메이슨의 단원이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1896년 트웨인은 딸 수지가 뇌망염으로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리고 1904년에는 그의 아내 올리비아가 세상을 떠났고 1909년에는 딸 진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네, 수지가 세상을 떠난 뒤부터 트웨인은 의기소침함과 또 우울에 시달렸다고 전해지는데요. 1909년 트웨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1835년 헨리 혜성과 함께 태어났다. 이제는 내년에 헨리 혜성이 다시 온다. 나는 혜성과 함께 떠나고 싶다. 그렇지 못하다면 내 인생 최대의 실망을 느낄 것이다. 네, 그렇게 해서 1910년 4월 21일 헨리 혜성이 지구에 근접한 다음 날 마크 트웨인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네, 그의 사망 소식을 접한 당시의 미국 대통령 윌리엄 태프트는 마크 트웨인의 작품은 미국 문학에서 영속적인 유산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말을 전하며 큰 슬픔을 대신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지금까지 지적 목마름으로 작가의 길을 걸어온 깨어있는 작가 마크 트웨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번째 소식은요. 알랭 드 보통의 행복의 건축이라는 책입니다. 국제적인 베스트셀러 저자인 알랭 드 보통이 바라본 건축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너무나 가까이에 있어서 종종 잊고 마는 이 건축의 일상성에 대해서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성의 발명가 알랭 드 보통은 그동안 사랑, 여행, 그리고 철학, 어떻게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지에 대해서 글을 써왔는데요. 행복의 건축에서는 드 보통이 우리의 가장 강렬하지만 때로는 숨기고 있는 열의 대상, 곧 우리의 집과 그 내부에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이 책에서 알랭 드 보통은 건축의 외부에 있는 사람, 즉 아웃사이더라고 간주되는 위치에서 건축이라는 추상적인 사물의 의미를 짚어내고 있는데요. 알랭 드 보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제프리 바와나 침묵과 빛의 건축과 루이스 칸이 지은 건축물 안에서도 아내와 별것 아닌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혼하자고 협박할 수도 있지만 건축물이 그 나름의 방식으로 우리의 행복을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의 건축물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는 전합니다. 알랭 드 보통은 장소가 달라지면 나쁜 쪽이든 좋은 쪽이든 사람도 달라진다라고 말하는데요. 관념을 토대로 행복의 건축을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관념을 받아들인다면 드 보통이 건축이라는 낯설고 까다로운 주제를 가지고 나타난 이유를 쉽게 수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다루기가 좀 까다로운 주제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건축은 그 나름의 방식으로 우리의 행복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건축을 이야기한다는 것 전혀 무의미하지 않고요. 또 실용적이면서 예술적이라는 건축의 독특한 위치야말로 행복과 또 외부 세계와 관계에서 새롭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건축물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요. 추상적인 사물의 의미를 짚어내는 일과 또 관련되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한데요. 알랭 드 보통은 그 자신의
희박한 미술사적 지식과 또 직관력을 바탕으로 추상 조각과 사물이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해석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시선이 열리기만 한다면 우리 주변의 가구와 또 집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미들을 찾아낼 수가 있을 텐데요. 기둥이나 아파트 건물과 같은 실용적인 물체를 볼 때 우리 삶의 중요한 주제에 관한 추상적인 표현 또한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탄하는 건축물의 재료를 통해서든 또는 형태를 통해서든 색채를 통해서든 우리는 우정, 친절, 섬세, 힘, 지성 등과 같은 누구나 인정하는 긍정적인 특질들과 관련을 맺게 되는데요. 결국 건축이나 디자인 작품은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번영의 핵심적 가치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이상이 물질적 매체로 변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알랭드 보통은 건축물에서 이야기와 미덕을 끌어내는 그런 설명을 함으로써 딱딱하고 또 생동감 없게 느껴졌던 건축의 인간적인 활기와 또 친화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 환경에 취약한 존재이고 또 좋은 건축으로 조금이나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이 마을 전체를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도시 전체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보통은 택지개발 회사의 사라질 운명인 이 들 위에 어떤 집이 세워질지를 물어보라고 제시를 합니다. 하나의 훌륭한 건축물은 그 자신의 규모나 또 건축 비용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건축을 제대로 이해하고 감상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의미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나아가서 오히려 도시 전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알랭드 보통은 이야기합니다. 네, 알랭드 보통은 분명 건축의 영역에서 바깥에 서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웃사이더로서의 건축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건축 이야기를 능숙하고 또 유려하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상의 발명가, 즉 보통은 건축을 소외된 전문가들의 영역에서 보통 사람들이 즐겁게 향유하고 또 감상할 수 있는 예술작품의 위치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알랭드 보통이 가진 그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계속해서 이어서 저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요. 그는 1969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태어났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수학을 했고요. 영어나 프랑스어 그리고 독일어에 능통합니다. 알랭드 보통은 23살에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라는 책이 바로 여러 나라의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요. 그 책들은 현재 20여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습니다. 2003년 2월에 드 보통은 프랑스 문화부 장관으로부터 예술가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명예인 예술 문화훈장을 받았고요. 슈발리에 드 로드르 데자르 에 레트르라는 기사 자귀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는 공항에서의 일주일, 유머와 통찰력으로 가득한 철학적 연애소설 우리는 사랑일까, 키스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말들, 여행에 관한 에세이, 여행의 기술, 독특한 문학 평론서, 프루스트 선생에게 물어보세요, 불안에 관한 인간의 상념을 고찰한 에세이, 불안 등의 저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활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도서 알랭드 보통의 행복의 건축과 함께했습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거는요, 신간 도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서는 데뷔의 순간이라는 책인데요. 이준익, 그리고 박찬욱, 봉준호, 류승환, 최동훈, 변영주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7명의 영화 감독이 들려주는 데뷔의 순간들, 될 수 있을까 또는 언제쯤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젊은 날의 감독들은 그 오랜 그 숱한 좌절을 견디면서 버티게 한 힘은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있는데요. 불안에 잠식된 젊은 세대들에게 이 시대의 대표적인 비정규직이자 성공의 표상인 영화 감독들에게서 오랜 시간의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숱한 좌절, 재능에 대한 확신 결여, 경제적 문제 등을 어떻게 버텨내는지를 들어봅니다.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감독들은 젊은 시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또한 영화에 빠져들게 되는 계기,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된 순간 등 감독이 되기 이전에 산전수전을 다 겪은 스토리들은 그 자체로도 단편 영화를 보는 듯한 재미를 주고 있는 그런 도서입니다. 네, 다음 두 번째로 알려드릴 도서는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당신에게 라는 책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피테토스 또 세네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어록에 짧은 설명글을 붙이고 또 감각적인 사진을 더했습니다. 일도 어렵고 사랑도 어렵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애써 고민을 숨기며 괜찮은 척, 바쁘게 살아가는 이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빛나는 통찰이 가득한 그런 책입니다. 세상의 관계가 버겁고 세상의 속도가 두렵기만 한 우리에게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듯한 따뜻한 조언으로 가득한 그런 책입니다. 네, 지금까지 화제의 신간 도서로 두 권 알려드렸는데요. 데뷔의 순간과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당신에게 라는 책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두 종목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요. 삼성증권의 추천 종목입니다. AJ 렌터카고요. 종목 번호는 068400입니다. 국내 렌터카 부문 보유 대수 증가와 중고차 매입 물량 확대로 인해서 30% 수준의 매출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진출과 제주도 렌터카 특례법 추진으로 향후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2015년 예상 순이익은 전년 대비 35% 성장한 290억 원으로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내 2위의 렌터카 업체인데요. 주요 매출원은 자동차 장기 대여한 기업 고객이 매달 내는 사용료이고요. 봄부터 여름 성수기에는 단기 대여 서비스 수입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최대 주주는 AJ 네트워크스와 주요 주주는 국민연금공단이 10.20%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에서 추천한 종목이고요. 종목 이름은 뷰웍스, 종목 번호는 100120입니다. 뷰웍스는 4분의 3분기 영업이익률은 매출 감소와 본사 이전 비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9.7%포인트 하락한 18.7%에 그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주력 성장 동력이죠. FPDR, 플랫 파넬 디지털 라디오그래피, 디지털 엑스레이 시스템에 장착되는 디텍터의 한 종류인 이 제품의 성장세가 견조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아날로그 엑스레이 장비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내 세대 교체에 따라서 FPDR의 시장의 확대 추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영상 장비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와 매출처의 다변화를 통해서 2015년에 매출액은 976억 원, 영업이익은 221억 원을 기록하면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의료용 엑스레이 디텍터와 산업용 카메라 전문 업체인데요. 특수 렌즈 설계와 아날로그 디지털 회로의 설계, 그리고 영상 처리와 기구물 설계 등 디텍터 개발의 전반적인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주요 매출처는 의료기기와 완성품 업체입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에서 추천한 AJ 렌터카와 뷰웍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드리는 시간,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특이한 대한민국 평균들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럼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여러 가지 평균 중에서요, 연평균 독서량이 15.5권이고, 일평균 TV 시청 시간이 2시간 57분이 3시간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스마트 사용 시간 하루에 4시간으로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행위가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보십니까? 하루하루가 모여서 쌓아가서 만든 것이 바로 100년인데요. 하루 1시간을 보내더라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강한 추위에 좀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 알차고 즐거운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